예,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PSAT 언어 이해, 언어 논리 강의를 맡게 된 송건우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좀 전에 언어 이해라는 말도 들었는데요. 언어 논리, 언어 이해, 언어 추론,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수능 언어 영역까지 출제 원리는 같습니다. 그리고 출제자들도 같은 분들이 출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어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접하셨어요. 뭐 우리가 얘는 국어라는 과목에 뭔가 가까운 것 같기도 하고, 좀 보니까 수능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뭔가 좀 다른 점도 있는데, 아마 문제를 조금이라도 이제 맛보신 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실 텐데요. 이 시간부터 기출 문제를 강의를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기본 강의, 좀 이론 강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언어라는 것이 붙어 있는 문제들의 그런 시험의 특징들, 그리고 오해야 진실이라 그럴까요? 예,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 좀 수정돼야 될 생각들이 있으세요.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좀 바로잡는데 도와드리는 강의.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 공부를 해야 될지, 이 시험 준비를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문제를 풀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알고 계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이런 거잖아요. 항상 저는 시험은 자신감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맞는지 확신이 안 드는 게 가장 문제 아닐까요?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것이 사실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예. 사실 문제에서의 오답은 어디서 생기냐면 아예 몰라서 생기는 게 아니라 어설프게 알 때 결국은 오답을 체크하더라는 거죠. 모르면 차라리 몰라서 찍어서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내가 약간 헷갈릴 때 결국은 오답을 선택하기 쉽다는 거죠. 왜? 그런 문제를 만드는 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어 국문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어와 관련된 거의 모든 강의를 또 했고, 또 출제까지, 또 문제, 또 출제도 하고 책도 만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대 국문학을 전공하고 석사 마치고 이제 박사 수료까지 했습니다. 이제 박사 논문은 이제 준비 중이고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런 강의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라고 한다면, 감히 그런 시험을 잘 봤기 때문에, 나 이 시험을 1등한 사람이에요. 이 시험 만점자예요. 이런 캐릭터도 있으실 거예요. 저는 그쪽이 아니라 그 분야의 전문가다. 이런 어떤 자격이 첫 번째 있고요. 어쩌면 또 하나는 이거 아닐까 싶어요. 난 이렇게 해봤으니, 나는 그 방법을 알고 있어. 이런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경우에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축구도 정말 축구 잘하는 어떤 선수가 감독이 되는 경우는, 아니 왜 그걸 못해?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오히려 수험생일 때, 여러분들과 같은 이런 PSAT 시험을 준비한 건 아니었지만 언어와 관련된 문제를 저도 많이 풀어봤던 사람이겠죠. 그때는 잘 몰랐어요. 사실은 수학이나 영어에 비해서 이런 국어 과목, 언어 과목들은 좀 어려웠어요. 왜 그럴까 봤더니 답이 분명히 보이지 않아서였습니다. 수학이라고 하는 건 답이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그 풀이 과정이 어려울 뿐이지, 내가 마이너스 3 그러면 답은 마이너스 3이 선택지 2번에 있으면 고민하지 않고 2번을 치면 되는 건데, 어느 문제는 그러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고려를 건국한 왕의 이름을 써라, 이런 무슨 답이 정해져 있는 그런 시험도 아니고, 뭐가 선택지 중에서 여러분들 표현으로 얘기하면 아리까리한, 애매모호한, 긴가민가하는 그런 것들 중에서 뭔가 답을 선택을 했는데, 해설지를 봐도 이게 내가 왜 답이 2번이 아닌지 잘 모르겠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고 어떤 찜찜한 마음이 있는지 제가 정말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라는 것을 제가 길라잡이를 해드릴 수 있고요. 또 어쨌거나 제가 지금은, 예전에는 좀 헷갈렸지만 지금은 이제 출제까지 하는 사람이 되다 보니, 문제를 만들어 보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문제의 원리를 제가 알게 되었고, 또 아까 처음에 언급드렸던 것처럼 이 출제자들, 저는 이제 전국 모의고사라든지 또 제가 책을 만드는 경험이 있지만 이런 어떤 본 시험의 출제위원은 솔직히 아니었습니다. 제가 고대 논술 채점위원까지는 해봤었지만, 그래서 출제위원은 제가 되지 않았었지만 출제자들이 제 선배님들이 되게 많으세요. 아다시피 어떤 분들이 출제하는지 좀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경험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출제가 되고 제시문은 어떤 식으로 선택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과 비슷해 보이면서도
또 우리가 지금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의 강의가 민간 경력자들이 보는 PSAT입니다. 일반적인 PSAT 문제는 2004년도 그때부터 예비 시험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기출 문제가 많이 쌓여 있는데 민간 경력자들이 보는 이런 PSAT 문제는 지금 뭐 쌓여 있는 게 거의 별로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보니까 뭐 문제가 좀 쉬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뭐 오해라 그럴까 또는 궁금해하는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이 문제가 일반적인 수능 문제랑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어떤 유사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출제 과정을 통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수능 출제는 아시다시피 거의 한 달 동안 출제위원들이 거의 호텔 같은 곳에 감금 아닌 감금이 되어서 외부와의 연락과 소통이 단절된 상태에서 비밀리에 출제를 한다는 거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PSAT 같은 경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합니다만은 그래도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우리는 어떤 문제 뱅크가 있어서 좋은 문제를 그때그때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시험을 치르기 전에 정해진 기간 동안 출제자들이 선택되어서 문제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그때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저는 국어국문학 또는 철학 이쪽 분들만 하는 줄 알았어요, 사실은요. 근데 아니더라고 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주제에 다양한 전공자, 다양한 정을 갖고 있는 교수님들이 출제를 하신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자, 언어 논리라고 하는 것은요, 크게 두 개 파트로 나뉘죠. 제시문을 독해하는 능력을 묻는 그런 독해 파트와 그 다음에 말 그대로 형식적인 논리적인 것을 풀어가야 하는 논리 파트로 나뉩니다.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로 강의를 드릴 것은 독해 쪽에 대한 강의를 드릴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험생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더 옳다라고 보는 사람인데요. 저의 파트너인 복지훈 교수님이 계시죠. 그분께서 우리가 이제 PSAT에서 상황 판단이라고 하는 과목을 주로 하고 계시긴 하지만 논리 쪽 파트, 추리 쪽 파트는 훨씬 더 복지훈 교수님이 잘 하십니다. 그래서 뭐 제가 할 수도 있지만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 부분을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요. 훨씬 더 여러분들이 더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저는 특히 제시문을 이해하는 능력 쪽에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논리 쪽 파트는 아무래도 철학과 논리를 전공하신 분들이 하시겠죠. 근데 제시문이 주어져 있는 걸 보시면요. 굉장히 다양한 제시문이 나온다는 거 아실 수 있어요. 뭐 때로는 뭐 음악적인 게 나올 수도 있고 미술 같은 게 나오기도 하고 건축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철학 얘기도 물론 나올 수 있고요. 뭐 문학 파트는 이제 나오지 않지만 예술 관련된 제시문은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제시문 선택 때문에 바로 다양한 전공자야 교수님들이 출제자로 뽑힌다라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글을 읽다 보면요. 내가 좀 내 전공과 또 내가 알고 있는 내 어떤 독서와 좀 연결되어 있는 제시문이 나오면 아무래도 제시문을 이해하는데 좀 수월하실 거예요. 솔직히. 반대로 얘기하자면 좀 생소한 그런 어떤 소재의 제시문이 나오면 독해하시는 것 자체가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먼저 꼭 염두에 두시고 문제를 푸시고 제시문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제시문은 나오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물론 간혹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 푸실 수는 있는 제시문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제시문은요, 그런 분도 말씀드리면 어떤 논문이나 어떤 책에서 그대로 발췌하지 못하게 그 정해져 있는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다고 해요. 과거에 어떤 출제자가 그 사전에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이번에 출제에 들어간다. 근데 그것이 이제 출판사 쪽에 연결이 돼서 알려져서 그 사람 전공, 그 사람이 칸트 철학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칸트와 관련된 그런 제시문들, 또 그 사람이 썼던 책들, 뭐 이런 것들, 그 교수의 어떤 그 지난 학기의 강의, 뭐 이런 자료 같은 거 이렇게 모으면 자료가 나오죠. 그런 것을 제시문을 통해서 문제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문제집으로 만들었고 판매가 됐는데 그것을 본 사람들이 수험장에 딱 갔을 때 내가 봤었던 제시문 그대로가 나온 거예요. 물론 문제가 똑같지 않았겠지만 제시문이라도 내가 어쨌거나 문제를 풀면서 본 학생이 훨씬 더 유리한 건 사실이겠죠.
문제 푼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또 얘기하고 돌아다녔겠죠. 와, 쪽집게야. 예? 내가 뭐 문제 봤는데 똑같이 나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거나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제시문을 논문이나 어떤 책에서 그대로 발췌는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말 그대로 집필자가, 그러니까 출제자가 제시문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자, 여러분들이 출제자라면 어떤 문제를 내시겠어요? 자, 이번에 어떤 문제 낼까 하면 이렇게 새로운 분야를 내가 공부해서 내시겠어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죠. 내가 이렇게 알고 있는 것 갖고 문제를 내지 않겠습니까? 저라도 그렇게 하겠어요. 예? 내가 읽었던 책, 내가 좋아하는 어떤 테마에 대해서 막 구상을 하겠죠. 예? 생소한 부분에 대해서 누가 문제를 내겠어요. 그러니까 각 전공자들을 초빙을 하는 겁니다. 그분들 보고 문제를 마음껏 내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분들이 낸 문제가 만약에 총 뭐 25개다. 그 25개가 다 내는 이게 아니라 넉넉하게 한 뭐 30개, 40개 이렇게 그분들이 문제를 할당량, 보통 수능 같은 경우는 3문제를 한 달 동안 문제를 낸다고 합니다. 저희가 할당받은 문제를 딱 냈을 때 다 합쳤을 때는 그 중에서 몇 문제를 추려야 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왜? 좋은 것을 골라내기 위해서라는 거죠. 바꿔서 얘기하면 내 제시문과 내 문제가 채택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을 것 같지만 좋은 게 아니라 굉장히 자존심 상한 일이겠죠. 예? 내가 그 정해져 있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감금 아닌 감금돼서 열심히 문제를 만들었는데 결국 내 문제가 채택이 안 됐어. 그럼 밖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이번에 당신이 문제 어떤 거 내줬어? 그러면 나 문제 하나도 채택 안 됐어.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 문제가 채택되도록 굉장히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문제를 내고 또 서로 제시문을 읽었을 때 내가 건축 전공이에요. 근데 어떤 예술과 관련된 철학 제시문 나왔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도대체 이 제시문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제시문 다시 작성한다고 합니다. 예? 비전공자도 아무리 교수라도요. 자기 전공 이외에 다른 내용 잘 몰라요. 말 그대로 문외한인 사람이 보더라도 그 제시문이 도대체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된다면 제시문으로 채택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이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은 교수잖아 이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전공이 다르다 하더라도 어떤 특정 전공자가 유리하지 않게끔 제시문이 채택되고 문제가 출제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원칙이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그 생각을 꼭 하시고 문제를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를 계속 수정하고 계속 토론하고 이거 선택지가 좀 3번이 좀 표현이 좀 이상하다. 답이 이거 2개가 되지 않겠냐. 막 그런 논의를 해보고 또 기출 문제를 풀어봤었던 과거의 어떤 합격자들을 또 모셔서 그분들이 또 나중에 문제를 점검해서 풀어본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어쨌거나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뭔가 문제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전문가들이 계속 수정, 보완, 검토를 통해서 문제가 만들어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고 이 얘기는 결국 가장 좋은 문제는 바로 기출 문제다라는 걸 저도 문제를 만들고 모의고사까지 출제하는 사람이지만 그걸 부정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기출 문제만큼 좋은 문제는 없다. 왜? 가장 돈 많이 들어간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민간 경력자 PSAT를 준비하시는 분들이지만 과거에 우리 일반 행시 외시라는 5급 공무원 채용에서의 민간 경력자 말고 그 시험에서의 PSAT 문제가 적지 않이 쌓여 있으니 그 문제를 풀어보시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만 문제 유형이라고 하는 것이요. 예전에는 이런 게 있었지만 지금은 좀 이렇게 바뀐 것도 물론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 중에서 좀 유효기간이 좀 지났다 그럴까요? 그런 문제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럴 때는 뭐 무턱대고 푸는 것도 물론 좋지만 좀 믿을 만한 그런 사람이 쓴 그런 어떤 유형적인 것을 좀 풀어준 그런 어떤 강의와 그런 교재를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준비한 이 기본 강의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은 언어 문제에서의 그 독해 원리라고 해서 제시문을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강의를 드릴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거고 독해 방법들을 말씀 좀 드릴 거예요. 그리고 언어 문제에서 뭐 거의 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답니다. 유형적인 부분에 따라서는 그래서 그런 언어 유형에 대한 문제들을 PSAT 기출 문제 중에서 좋은 문제들 뭐 어차피 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몇 개를
좀 뽑아서 여러분들과 같이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기본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강의를 좀 듣고 나시면 좀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가장 최근에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첫 번째, 독해를 위한 기본 개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요지, 핵심 내용, 주제, 지필, 의도 이렇게 네 가지로 설명을 드립니다. 뭐 처음 보는 단어, 어려운 말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네 개의 개념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요지가 뭐니? 뭐 이렇게 물어보는 시험은 없어요. 그런데 이 네 개 개념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PSAT 언어 논리는 서술형 답안은 없습니다. 다 객관식 5개의 선택지 중에 하나를 답으로 선택하는 것밖에 없죠. 그런데 일단은 요지라고 하는 개념을 좀 아시는 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선택지라는 것이 바로 이런 요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실 때 선택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요지는요, 요약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긴 제시문을 줄이는 것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줄인다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이 아마 대학교 다니실 때 리포트 내라 뭐 이런 얘기, 뭐 그런 숙제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게 뭐죠? 결국은 뭔가 문제 제기하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결국은 요약이죠. 그렇죠? 요약이 쉽던가요, 사실?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실 그렇게 했어요. 중요한 거 밑줄 긋은 다음에 만약에 텍스트가 있다면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하는 그런 거. 그래서 이렇게 말을 이렇게 좀 잘 다듬으면 요약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요약의 결과가 요지니까. 그럼 요지가 된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바꿔서 얘기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나의 표현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즉 요지라고 하는, 즉 요약의 결과가 요지니까요.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해석의 단계가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해석. 해석은 뭐죠? 제시문에 있는 표현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모습을. 예? 뭐 이렇게 똑같진 않죠? 이렇게 좀 바뀌는 거예요. 큰 내용을 조금 줄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표현이 바뀌는 거예요. 언어 문제에서 가장 많은 문제 유형을 꼽으라면 당연히 일치, 판별 문제입니다. 다음 중 제시문에 있는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또는 부합하는 것은, 부합하지 않는 것, 일치하지 않는 것. 그때 여러분들 이해하실 건 뭐냐면 이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들이 바로 이런 과정에서 제시문에 있는 내용을 얼마나 잘 기억하느냐를 묻는 게 아니라 표현을 바꿔놓은 거예요. 해석해놓은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요약한 거예요. 근데 그런 요약하는 과정에서 표현이 바뀌니까 이게 과연 적절한 해석인 건지, 이렇게 바꿨는데 이건 그러면 제시문의 내용이 왜곡된 건지를 판단해라라는 문제가 결국은 일치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제시문을 그냥 단지 줄인다 그러면 불필요한 걸 일단 잘라내는 것부터 생각하시는데, 물론 그런 과정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면 중요한 내용을 옮겨 쓰면 되는 거냐? 그러다 보면 양이 엄청 길어지죠. 그러면 제대로 된 요약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얘기하자면 줄거리 같은 거, 긴 내용을 줄인 것이 요약인데, 그것은 영화나 소설을 보고 줄거리 얘기하는 그런 느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설명문과 논설문을 줄거리 이렇게 말하지 않으니까 제가 그냥 비유적으로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그런 요약 과정에서 반드시 해석이라고 하는 과정이 들어간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핵심 내용은 뭐냐? 그 요지가 또 다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그 요지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가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그게 곧 주제 아니냐? 설명문 같은 경우는 핵심 내용이 주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보시는 문제에서 설명문이 거의 많이 없죠. 그렇죠? 그 핵심 내용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주제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게 지필의도 아닙니까? 지필이 뭐예요? 붓을 쥐었다는 얘기죠. 붓을 쥔 의도. 붓을 쥐고 무슨 콧구멍을 간지고 이게 아니라 결국 내가 글을 왜 썼냐 이거죠. 그러니까 주제가 물론 지필의도라고 배우셨을 텐데 왜 굳이 주제 해놓고 네 번째 지필의도를 또 썼냐?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요. 적지 않은 경우에
겉으로 드러난 말하고자 하는 바, 주제와 사실 감추어져 있는 진짜 그 글을 쓴 의도, 정말 그렇게 말하는 의도는 다를 수 있고요. 심지어는 반대일 수조차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이 모든 문제를 풀 때 다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간혹 어려운 문제의 경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쉬운 예로 말씀드리면 우리 어머니들이 여러분들한테 하시는 말씀, 겉으로 드러난 말들, 응? 뭐 여러분 잘못했을 때 나가 이 녀석아, 응? 뭐 죄송해요 엄마라고 부르지도 마, 그러면 네 아줌마 이래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은 응? 막 그렇게 뭐 나가 뭐 하고 뭐 엄마라고 부르지도 마 그러지만 결국 그렇게 말하는 의도가 뭐예요? 집 밖을 나가라는 거예요? 응? 넌 내 아들 아니니까 이제 엄마라고 부르지 마. 이게 정말 그들의 의도인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얘기예요. 저 그걸 몰랐어요. 예? 나가라 그러면 나가고, 예. 참 바보죠. 이렇듯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감추어져 있는 진짜 속뜻은 다를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좀 명심하시고, 자, 두 번째, 단락으로 제시문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 PSAT 우리 기존에 우리 행시 외시 했었을 때 그 PSAT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푸신 민간경력자 PSAT는 제시문이 조금 짧을 거예요. 예, 아마 느끼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논리적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독해적으로 물어본다면 딸랑 한 단락 준 다음에 독해를 물어보는 경우는 없죠. 다 한 3개 정도 이상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을 겁니다. 최소한 2개 단락 이상이 나올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셔야 되는 독해의 원리는 뭐냐면요. 단락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타이핑 하시다가 엔터 치면 단락이 나뉘죠. 이건 형식적인 단락입니다. 근데 실질적인 내용적 단락은 뭐냐면요. 2개가 있어야 단락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뭐냐? 제가 박스 안에 넣어드렸죠. 그 단락의 주제. 그러니까 글 전체의 주제를 그냥 주제라고 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소주제란 말을 붙여준 거예요. 그 단락에서 말하고자 하는 말은 딱 하나입니다. 만약에 그런 소주제가 2개라면요. 단락이 2개로 나뉘어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단락이 잘못된 걸 골라라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는 한 여러분들이 그 단락엔 제시문이 아무리 어렵고 잘 이해 못하는 말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단락의 주제가 뭐지? 그거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문장들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그런 내용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이해하시면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없고요. 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단락별로 소주제 하나씩 찾는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3개 달라면 3개의 소주제가 나오겠죠. 4개라면 4개 소주제가 나오겠죠. 그럼 4개의 소주제를 통해서 이 글 전체에 말하고자 하는 말은 뭐지? 이런 식으로 독해를 하시면 글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겁먹지 마시고 물론 딱 읽었는데 겁이 나.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럼 넘기세요. 포기가 아니라 쉽고 내가 잘 풀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푸는 것이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요령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나중에 물론 내가 처음에 익숙하지 않다 보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연습이 안 돼 있으면 내가 아무리 그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시간 안에 잘 풀지 못하게끔 빠듯하게 시간을 줍니다. 그러니까 언어 실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연습이 안 돼 있고 훈련이 안 돼 있다면 정해져 있는 시간 안에 잘 풀기가 어려워요. 아니 못 풉니다 사실. 그러니까 내가 시간이 쫓긴다고 해서 굉장히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이것만 인정하시면 되는 거죠. 내가 훈련이 안 돼 있구나. 예? 중요한 건 내가 그렇게 풀었는데 그게 답이 나오느냐 아니면 오답을 체크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정답률이 높다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단 정확하게 빨리 푸는 훈련을 내가 해야 되는구나. 제시문을 좀 더 정확하게 빨리 읽는 훈련을 해야 되는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빨리 읽을 수 있느냐? 속독 학원을 다녀야 되느냐? 사실 많은 속독 그 학원에서 가르쳐주는 어떤 방법이나 또는 그런 책에서 알려주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푸시는 이런 언어 논리에서는 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실. 그 제시문들이 보통 쉬운 제시문들, 미운 우리 새끼 이런 거 같고, 눈알 굴리 훈련부터 해요. 아마 가보신 분 아실 거고, 아마 가보시지 않더라도 좀 맛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무료 강의 같은 거, 샘플 같은 거 들어보시면 눈알 굴리 훈련부터 진짜 합니다. 예. 근데, 막 빨리 키워드 자꾸만 이런 건데, 그렇게 읽어서는요,
문제를 제대로 못 풉니다. 바로 그런 것에 함정을 만들어 버리거든요. 지시문을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거 아까 이런 표현 나왔었어. 아까 있잖아요. 그런 쪽에 핵심 함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독을 빨리 하는 훈련을 하셔야지 소위 얘기하는 속독 훈련을 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통독이 뭐죠? 스킵하지 않고 건너뛰지 않고 쭉쭉 파악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분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요. 쭉 읽어가면서 대의 파악하는 것이 통독입니다. 예? 큰 틀과 결국 이 글에서 정말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주신 독해를 통독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시는 것을 빨리 하는 건 많이 글을 읽고 여러 번 읽고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생기는 어떤 단계가 빨리 읽는 겁니다. 저 정말 늦게 읽는 사람이거든요. 예, 근데 하다 보니 뭐 특히 이제 박사과정까지 하다 보면요 정말 굉장히 어려운 글들도요 빨리빨리 읽어야 돼요. 예, 아니, 발표라고 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뭐 처음 보는 글을 어려운 글을 제한되어 있는 시간에 눈으로 그냥 계속 빨리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 토론해야 되고 거기서 살아남는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엔 정말 어려웠지만 하다 보니 어느덧 빨리 읽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박사까지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어져 있는 그런 문제들을 좋은 문제들을 빨리 읽어가시는 그리고 좋은 책을 갖고 다니면서 틈틈이 읽으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배경 지식을 쌓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독해 훈련을 하기 위해서 좋은 책을 선정해서 읽어가시는 훈련이 되게 중요하다. 이제 기본 강의다 보니까 제가 공부하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되게 중요한 거죠. 세 번째, 언어 문제의 특징 이해. LSAT라고요. 미국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시험 LSAT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 문제 중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번역하자면 이런 얘기예요. 문제 중에 풀다 보면 답이 2개 이상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잘못된 문제라 생각하지 말고 그 중에서 가장 가까운 걸 찾아라.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언어 문제는요. 바로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수험생 때 어려웠고 생각보다 만족스러운 점수가 안 나왔던 겁니다. 자, 밑에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상대적 정답. 언어 문제의 특징이자 언어 문제가 어려운 건요.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에요. 상대적 정답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즉 답을 딱 봤더니 아까 했던 -3이 답이다. 이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이게 어떤 게 좀 더 가깝냐는 걸 찾는 거예요. 좀 무스꽝스러운 얘기 좀 이렇게 좀 들어볼까요? 다음 중 브래드 피트와 가장 닮은 사람을 고르시오. 만약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치자고요. 브래드 피트? 뭐 아는 분도 계시겠고 마음에 안 드시면 뭐 탐 크루즈로 바꾸셔도 됩니다. 예. 1번 정우성 2 표인봉 아세요? 표인봉? 개그맨 중에 예. 신동엽 3번 하나만 더 할까요? 김현철? 예, 김영철 해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은데 그냥 4개만 써볼게요. 답이 없죠? 없는데 없다고 하지 마시고요. 가장 가까운 걸 찾으래요. 예? 가장 비슷한가 누구예요? 글쎄요. 일단 정우성 아닐까요? 예? 잘생겼고 물론 보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 정우성 하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선택지 중에 정우성이 또 없어. 예? 그러면 답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럼 또 2, 3, 4 중에 찾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 신동엽이 좀 낫지 않나요? 예? 아까 말씀드렸죠. 좀 우스꽝스러울 수 있는 비유지만 이게 언어라는 거예요. 예? 딱 맞는 건요. 오히려 선택지가 없습니다. 왜? 너무 쉬우니까. 예? 전 이걸 이해 못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문제 만드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예? 좀 더 힌트 드릴까요? 언어놀이 여러분들 공부 잘하시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문제 만드는 스터디를 짜보십시오. 언제까지 우리 문제 몇 문제씩 만들어 오자. 그래서 그 문제 갖고 한번 토론을 해보세요. 이게 답이 뭘까? 문제 만든 사람이 출제를 했어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답이 3번이래. 그러면 그게 왜 3번이 될까를 한번 토론해 보세요. 왜 답이 5번이 아니까 토론해 보십시오. 그렇다 보면 문제 만드는 사람이 이렇게 만드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예전에 그 로스쿨 입시, 리트 문제를 제가 제일 먼저 사실 강의를 했던 사람인데, 예, 그런 또 책도 만들고 또 학생들 강의를 하고 있었을 때 저는 소규모로 지원자를 받아서 원하는 사람들이죠. 뭐 억지할 수 없으니까 제가 직접 스터디를 무료로 제가 봐드렸어요. 출제 스터디였어요. 예?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그러니까 문제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다 보면 학생들의 성적이요, 나중에는요 엄청나게 비약적인 성장을 합니다. 문제를 만드는 걸 이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여러분들이 그런 기회를 가지시면 좋겠는데, 어쨌거나 문제를 만드는 방법을 말씀드린 거예요. 상대적인 정답을 찾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앞에 그냥 가장이란 말이 없어도요, 그냥 가장 먼이라고 보세요. 가까운 그러면 가장이란 말이 없어도 가장 가까운이에요. 응? 먼 가까운이 아니라 맞는 걸 골라라 이런 걸 물어보더라도요, 딱 맞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걸 찾는 거래요. 예? 이거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하나만 좀 더 다시 한번 같은 말을 좀 다리면, 자, 이게 만약에 이게 정답이에요. 예? 이게 말 그대로 딱 여기 맞으면 답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선택지 1번은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렇게 1번. 응? 선택지 2번은 이렇게 할까요? 예, 이렇게. 너무 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요. 예, 3번까지만 할게요. 3번은 뭐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예, 이렇게. 예, 이게 3번이에요. 자, 좀 잘 보이시나요? 하얀색이 모범 답안이라고 치면 선택지 1번은 요 노란색, 선택지 2번은 빨간색, 선택지 3번은 요 파란색이에요. 만약에 맞는 걸 골라라 그러면 답이 뭐죠? 없는 게 아니라, 그렇죠, 3번인 거죠. 예? 왜? 제일 많이 겹치니까. 예? 빨간 거 요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렇죠? 노란 건 좀 더 작고, 그러니까 3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정답이라고 하는 게 100% 정답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것, 꼭 또 가장이란 말이 없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게 답이면, 예를 들어서입니다. 그냥 수치적으로 한 70%짜리 혹은 80%짜리, 나머지는 한 30%? 응? 25%? 뭐 이런 것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답을 고르시거나 할 때 헷갈리시는 건 뭐냐, 바로 이런 거예요. 80%짜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20%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상한 거죠. 그쵸? 바꿔서 얘기하면 또 30%는 맞잖아요. 70%는 아니지만 30%는 말이 되거든. 그러니까 왜 답은 2번이 왜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왜 답이 2번이 아니냐고요? 3번이 더 가까우니까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요, 굉장히 많은 다른 사람과 차이가 생깁니다. 진짜 말씀드리지만 실전에 수험생들이 이거 모르고 시험장에 가세요. 정말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거를 이해하셨다면, 그리고 앞으로 문제 푸실 때 활용하신다면 엄청나게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언어 논리 문제의 유형별 이해. 자, 첫 번째,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는 물론 일치 판별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순서적으로 하자고요. 그래, 결론이 뭐냐? 논지가 뭐냐? 자, 논지, 결론, 주제 다 같은 말입니다. 제가 이제 동영상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리와인드해서 들을 수 있으니까, 뭐 일반적인 오프라인 강의라면 제가 일단은 반복해서 말씀 많이 드리겠지만, 그냥 한번 말씀드릴게요. 논지, 결론, 주제 같은 거라는 건 다음부터 이런 식으로 같이 반복 안 하겠습니다. 자, 제시문이 좀 어려운 경우에는요, 주제 파악이 쉽게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하실 수 있어요. 논점 파악은 돼요. 자, 여기서 일단 이 얘기 들어야 되겠네요. 제시문을 한 번 이해하는 게 좋냐? 그러니까 한 번 읽는 게 좋냐? 두 번 이렇게 읽는 게 좋냐? 어떤 강사분들은 절대로 제시문 두 번 읽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제가 직접 봤어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솔직히 강의하는 분들은요, 답을 알고 설명하는 거예요. 연구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마치 거기까지만 할게요. 예.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결과론적인 해설이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닌데 결국 여러분들이 문제를 실제로 풀다 보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제가 여러분들 입장에서 제가 그런 거 모니터 해보면 저도 그렇게 많이 봤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데요. 정말 한 번에 정말 제시문을 제대로 이해해서 문제를 푼다고요? 예, 거의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두 번, 세 번? 그럼 시간이 돼요? 자, 과학적인 실험을 했습니다. 같은 시간 안에 한 번 나름대로 꼼꼼히 읽는 것과 같은 시간 안에 빨리 2번 읽는 것. 예를 들어서요. 그게 2분이 되건 1분이 되건 3분이 되든 한 3분 정도 할까요? 제시문이 여러분들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3분 정도 비교적 꼼꼼히 읽을 수 있어요. 그거를 차라리 빨리 2번이나 빨리 3번 읽는 게 어떤 게 더 제시문을 더 많이 제대로 이해할까요? 자, 실험 결과 후자입니다. 한 번 읽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2번 읽는 것, 3번 읽는 것이 2배, 3배 걸리는 게 아니라 같은 시간 안에 빨리 2번, 3번 읽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저도 그래서 한 번에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요. 빨리 2번 읽습니다. 3번 읽는다는 건 뭐냐면 문제에 따라서는 선택지를 보고 선택지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때 필요할 경우에 부분적으로 제시문을 찾아서 그 부분을 3번째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문제를 해석하면서 설명드리면서 또 기출문제를 해설하면서 말씀을 응용해서 드릴 겁니다. 콩나물 기르기 전법. 저는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콩나물이 아시다시피 물을 주면, 물을 잠기면 콩이 썩죠. 그래서, 이렇게 시루라 그러죠. 물이 밑이 빠져 있는 곳에, 이렇게 헝겊 같은 걸 해놓고 콩을 이렇게 놓습니다. 그 위에다가 물을 계속 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주면 물이 다 빠지죠. 근데 그 빠지는 물,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을 콩나물을 그 중에서 빨아먹고 콩나물이 되는 거예요. 콩이. 즉 여러분들 한번 대충 읽었어요. 스킵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띄엄띄엄이 아니라 빠지지 말고 읽는데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쭉쭉 읽으세요. 그러면 내가 읽었던 어떤 책과 관련된, 내가 알고 있는 선지식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한 번에 이해되는 경우도 있죠. 이 내용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어떤 책에서 그대로 발췌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조심하실 부분이 있겠죠. 근데 내가 한번 읽었는데 대부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내가 지금 뭐 한 거야? 쓸데없는 시간 보낸 것 같죠? 아닙니다. 문제 보시고요. 다시 한번 제시문을 보시면 2번째 읽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읽는 것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읽었던 것이 내 머릿속에 중요한 단어들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딱 읽으면 일단 논점은 파악이 돼요. 이 글이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글이구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있냐, 주제나 결론 파악은 어렵지만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서의 방법에 대해서 말한 책이 있다면, 글이 있다면 독서의 방법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이렇게가 결국은 주제잖아요. 말하고자 하는 바. 근데 그 이렇게는 너무 내용이 많거나 좀 이해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 글이 독서의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나 하는 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게 논점이에요. 예? 그러니까 주제부터 파악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논점 파악부터 하시면 심지어는 논점 파악만 해도 문제가 풀리는 게 있어요. 근데 굳이 그거를 막 주제를 문제에서 그걸 물어보지 않았는데 주제를 꼭 이해해야 푸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럴 수조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PSAT 문제는 수능과 뭐가 다르죠? 제시문 1대 문제 1. 1대 1이라는 거예요. 수능은 제시문 하나에 문제가 여러 개가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PSAT는 1대 1이다라는 거. 따라서 제시문이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만 풀면 되는 거예요. 그 문제 하나만.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제시문을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발 한 번에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한번 훑어보시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따라서 그리고 이런 거죠. 단락이라고 하는 게 아까 있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4개 단락이 있다면 4개의 단락이 다 똑같은 비중으로 중요할까요? 아니죠. 이 중에 두 번째 단락은 예를 들어서 맥락상 생략하면 안 되니까 넣은 그 정도의 비중이 낮은 제시문일 수 있어요. 그런 단락일 수 있죠. 그런데 이걸 똑같은 비중으로, 그러니까 한 번 읽는다는 건 뭐가 덜 중요하고 뭐가 더 중요한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제일 화나는 설명은 이거예요.
자기는 충분히 제시문을 여러 번 읽고 분석을 해놓고서 문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세 번째 단락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읽을 필요가 없대요. 아니, 읽지 않았는데 읽을 필요가 없는 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예?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한번 쭉 훑어보고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두 번째 읽다 보면 아, 이건 별로 안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대충 읽어봐야, 예, 대충이라는 건 스킵이 대충이 아니라, 스킵하는 대충이 아니라 쭉 그냥 한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여러분 전문용어로 그냥 한번 읽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읽으면 앞에 읽었던 내용과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아, 여기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예, 저도 그렇게 풉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입장에서 수험생 입장에서 풀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에서 헷갈리시고 어느 부분에 함정이 있고 그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빠지는 걸 제가 안다는 거죠. 예? 그렇게 푸셔야 여러분들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1강의 마지막으로 이 페이지 그 마지막에 문제가 있어요. 이번에는 선택지 중에 고르는 게 아니라 제시문을 읽고 주제를 한 문장으로 적으시오라고 제가 문제를 만들어 봤어요. 이 제시문은 PACT 기출문제에 있는 제시문 그대로입니다. 예, 제가 변형시키거나 발췌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한번 선택지 중에 고르지 마시고요. 주제를 한번 여러분들이 적어보세요. 예, 자, 해보시고 강의를 들으십시오. 해보십시오. 예, 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셨는지, 예, 저 카메라 너머에 계신 여러분들, 저는 대충 알아요. 예, 저는 이거 대학에서 강의할 때도, 예, 또 굉장히 많은 다양한 학생들을 오프라인 수업 때도 제가 이거 꼭 물어봅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틀려요. 그걸 제가 아니까요. 특히 어떻게 쓰시는지 저는 알아요. 거의 대부분, 아닐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 마지막 단락 첫 문장 쓰십니다. 거의 그대로. 아니면 조금 바꿔서. 예? 이 신만 양명설, 뭐 신빙성이 약하다. 이걸 조금 바꿔서 뭐 믿기가 어렵다. 뭐 이렇게 쓰시는 분이 대다수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결론은 틀렸습니다. 내용 일치 판별에서 이 제시문을 갖고 기출문제에서는 사실 내용 일치 판별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설령 내용 일치 판별이라 하더라도요. 저라면요. 맨 마지막 단락에 있는 그거 역사 신빙성은 약하다라는 선택지를 넣어서 그게 틀린 내용, 일치하지 않는 내용으로 답을 저는 만들겠어요. 선택지를 구성하겠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아, 제시문은 표현 그대로인데 그게 일치하지 않으면 그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게 어느 문제의 특징이자 함정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지금 4단락이죠. 그쵸? 앞에 3단락은 결국 이 글쓴이가 뭔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근거를 제시했어요. 3가지 근거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자, 읽어봤더니 어쨌든 논점 알겠죠? 이의 10만 양명설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10만 양명설 어떻다는 얘기냐? 예? 마지막 단락 첫 문장처럼 신빙성이 약하다는 거냐? 보통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그런데 잘 보세요. 첫 단락의 내용은 그 내용이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실록이라는 책과 경연일기에는 없어요. 실록은 알다시피 역사서죠. 누가 편찬하죠? 선조실록은 선조 다음 때 왕이 썼죠. 그러니까 선조 다음이 광해군이죠. 왕의 이름을 받지 못한, 그렇죠? 나중에 이제 왕에서 이제 등급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제 군 이렇게 돼버렸는데, 예, 그 광해군 일기죠. 예, 다른 건 실록인데 광해군 일기죠. 실록이라고 하지 않고 어쨌거나 광해군 일기는 누가 썼어요? 광해군 다음 왕이 쓴 거죠. 그러니까 앞 시대의 어떤 역사에 대한 내용을 아마 광해라는 영화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거기 보시면 이게 누가 쫓아다니면서 막 쓰잖아요. 예, 그런 것을 이제 초서라고 하죠. 그걸 나중에 다음 세대 사람들이 정리를 하는 거죠. 모든 걸 다 쓰지 않고 골라내는 거죠. 선택을 하는 건데, 선조실록, 선조 때는 알다시피 임진왜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임진왜란 때 선조실록 중에 일부가 유실됐나 보지. 아니, 선조실록은 그 다음 세대에 써지는 거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선조실록 유실된 거 없어요. 어느 페이지가 어디 불사라지고 어느 몇 권이 사라지고가 아니라 다 남아있는데 아무리 뒤져도 이가 10만 양면설 주장했단 말이 없습니다.
제 석사 논문이 조선 후기 쪽이기 때문에 제가 실록을 직접 봐서 알아요. 네? 별의별 내용이 다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10만 명의 군인을 양성하는 그런 어떤 안건.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걸까요? 지금이 60만 대군이라고 하는데, 그쵸? 5천만 명의 인구의, 지금 60만 대군인데, 옛날 조선시대 때 그 인구를 갖고, 10만 명을, 알다시피 군인이 뭐예요? 밥 먹여줘. 돈 그러네? 왜? 무기 줘야 돼. 옷 줘야 돼. 그쵸? 군인들이 월급도 받잖아요. 지금만 생각하셔도요. 10만 명을 밥을 얼마나 또 많이 먹어요. 그 사람들을 계속 언제까지? 일어날지도 모르는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계속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뒤에 두 번째 단에 나오지만 이건 제정신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제가 이가 10만 양명설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몰라요, 저는 솔직히. 근데 이 글에서는 이런 거죠.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10만 양명설 주장했을까? 첫 번째. 그러면 선조실록과 경연일기 왜 없냐 이거예요. 경연이 뭐죠? 어떤 주제에 대해서 왕과 신하가 토론하는 걸 경연이라고 합니다. 예? 뭐 뿌리 깊은 나무 드라마 보시면 아실 텐데 세종이 다른 왕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경연을 한 사람으로 유명하니까 신하들 입장에 되게 편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경연일기는 특히 여기 누가 썼는지 아세요? 여기는 잘 모르시겠지만 이가 썼습니다. 물론 이건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니까 모르셨겠죠. 그럴 의견을 가지고. 어쨌거나 선조실록과 경연일기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디에 있느냐? 그 수제자로 알려진 김장생이 쓴 책에만 있대요. 이렇게 얘기한 의도가 뭐겠냐는 거예요. 예? 두 번째 단락은 아까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맨 끝에 있는 것처럼 어영청 군대 3만 명 양성하자는 그 조선 후기 쪽에서 누가 주장했던 이것도 국가재정 고갈 때문에 실패로 돌아갔는데 그거보다 훨씬 앞세대인 선조 때 10만 명의 군인을 양성하자라는 거? 그거 이가 정말 말했을까? 이가 얘기했다면 제정신이겠니?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물론 세 번째 단락은 이거에 비해서는 좀 근거가 약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책에 나와 있는 표현을 갖고 꼬투리를 잡는 건데 이문성은 과연 성인이다라는 말을 김장생이 쓴 책에 유성룡이 그렇게 썼대요. 그런데 문성이라는 말은 우리 충무공처럼 이순신이 살아있을 때 있었던 이름이 아니잖아요. 죽은 다음에 만들어진 이름인데 유성룡이 죽은 다음에 어쨌거나 붙여진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문성이라는 게, 문성이라는 게. 근데 어떻게 이문성이라고 말했겠니? 이런 얘기인데 중요한 건 간접 인용 가능성이 있잖아요. 아니 자기 스승을 가리키는 표현을 해야 되는데 아니 여러분들 선생님 얘기할 때도 선생님 없을 때는 뭐라 그래요? 꼰대 과학 선생님이면 과학 그렇게 하잖아요. 과학 좀 이상하지 않냐? 이렇게 말하셨잖아요. 솔직히 그쵸? 근데 자기보다 까마득한 후배인 이율곡한테 유성룡이 그 사람 안면 안전해서도 아니고 누군가 말할 때 이문성은 과연 성인이다. 이렇게 과연 말했겠어요? 예? 그리고 김장생이 그걸 어떻게 알아? 걔 괜찮지? 뭐 이렇게 말했지 않았을까요? 그런 말을 간접 인용으로 아저씨 한문서이기 때문에 문장 부호 같은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문성은 성인이다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간접 인용을 한 거겠죠. 어쨌거나 이렇게 말하는 의도, 이 세 개의 근거를 통해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신빙성이 약하다? 신빙성이 약하다는 말은 그게 뭐예요? 믿기 어렵다는 얘기인데 바꿔서 얘기하면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요? 가능성은 조금이라도 있네요. 그쵸? 이 글이 믿기 어렵달까요?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두 번째 단락을 특히 보시면 뭐죠? 이가 10만 양명설을 주장 안 했겠네. 했을 리가 없네. 이게 더 맞지 않습니까? 네? 좀 더 강하게 말하자면 이 글의 주제는 신빙성이 약하다가 아니라 이가 10만 양명설을 주장했을 리가 없다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밑줄 긋고 이게 중요한 내용이지 더군다나 맨 마지막 단락에 있으니까 이게 결론이겠지 그걸 갖고 여러분이 답을 찾아 헤매시다 보면 오답을 당당히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전 그걸 여러분들 강조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어느 문제는 수학과 다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딱 맞는 선택지도 없고요. 비슷한 것 혹은 가장 거리가 먼 걸 찾는 거예요.
0%가 아니에요. 한 10%, 20%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70%, 60%가 넘고 하나는 10%, 20%야. 그럼 10%, 20%가 아닌 거죠. 예? 아예 0%라서 아닌 게 아니라. 이해되시겠죠? 예? 자, 여러분들이 이것만 이해하셔도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1강을 이렇게 마치고요. 또 이어서 2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